1년 뒤 봄, 이 사람의 엄청난 사연은 각종 미디어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또 한번 여러분의 성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려왔던 부분이죠. 생각이 어떻게 물질화, 즉 현실화가 되는지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만의 방식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 처음 듣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요, 네, 인생 바뀝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고 당연히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 온갖 정신적인 고통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일상의 삶은 어떤가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잖아요. 한 점의 종이배처럼 진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풍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어떻게든 갈피를 잡아보려고 행복, 만족, 성공을 찾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 시도해 보는데 잘 안 되고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트랜서핑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정말 오늘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는 트랜스와 파도 타기를 뜻하는 서핑을 합쳐서 저자가 만든 용어인데요. 이건요, 정말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걸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하지만 소리 없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목표까지 가는데 막 죽을 만큼 애쓰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트랜서핑을 통해 원하는 인생의 트랙을 골라 잡으면 되니까요. 이건 뭐 기적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단지 옮겨가는 겁니다. 정확히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기법이에요. 가장 먼저 물이 들어있는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자, 이 호스 밖에서 호스를 통째로 감쌀 만큼 큰 원형의 냉동기가 호스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냉동기가 지나간 호스 안에 물은 빠르게 얼죠. 결빙되는 겁니다. 아직 냉동기가 지나가지 않은 부분에 있는 호스 속의 물 분자들은 느슨한 상태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이제 냉동기가 통과하는 순간 이 지점의 물 분자들은 얼음 결정이 되어 고정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호스 속의 물은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할게요. 냉동기가 지나간 자리는 여러분의 과거고요. 물 분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얼음 결정은요, 여러분의 어떤 가능성이 현실에 드러나서 딱 자리 잡은 그 결과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냉동기는 지나쳐가고 있고 여러분의 과거는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되고 있습니다. 이 호스 안에 있는 물 분자의 위치는 우리가 보통 운명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순간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건 아직 냉동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물 분자는 자유자재로 자신의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가능성 안에서요. 그러면 이 냉동기는 뭘까요? 저자는 이 냉동용 고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는데요. 이걸 여러분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건 이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얼음 결정들은 만질 수 없는 특정한 에너지, 그러니까 냉동기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차가운 그 에너지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네, 원래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만질 수 없는 특정 에너지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렸죠.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물 분자예요. 이 말은 사람은 자기 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운명을 골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형의 호스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고 한다면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골라 잡는 거죠. 저자는 우리가 달리는 인생의 트랙은 창조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선택한 그 트랙을 따라 현실이 전개되고 자기가 선택한 걸 얻는다고 또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의 동일한 세계에서 살아가잖아요. 마치 하나의 호스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죠. 그 안에서 각자 자기에게 걸맞는 현실의 위치를 갖습니다. 여기서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지금 아름다운 도시를 여행하고 있고요. 꽃이 만발한 정원과 분수, 작은 오솔길 난 공원, 풍요롭게 거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문득 여러분은 구석에 있는 벤치에서 힘없이 앉아있는 낡은 옷의 불황자를 한 명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같은 차원,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안 보여요. 같은 호스 안에 있어도 그 불황자가 몸담은 물결과 여러분이 몸담은 물의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호스 안에 다른 위치에서 흐르고 있는 거죠. 그 불황자의 눈에는요, 빈병을 주우러 온 다른 불황자, 경찰 등이 보입니다. 그는 항상 경계해요. 네, 이 사람은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트랙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생 트랙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트렌서핑에 따라서 이 인생 트랙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삶의 어느 순간 이 불황자의 물결, 불황자의 인생 트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불황자 역시 삶의 어느 순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인생 트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어느 위치에서 얼음 결정이 될지는 냉동기가 지나가기 전엔 모르는 겁니다. 네, 결국 스스로 운명을 지배한다. 이 말은요, 하나의 물 분자로서 위치를 골라 잡는다는 말이에요. 이 호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니까요. 여러분이 운명을 골라 잡는 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막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허용했을 뿐이죠. 그 또한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현재는 냉동기를 거쳐 계속 고정되면서 과거라는 이름표가 붙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현재라는 건요, 가능성의 공간 속에 있는 특정 구역이 여러분의 인생 트랙 위에 실현되어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어두운 숲에서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볼까요? 그는 숲속을 헤치고 걸어갑니다. 손전등이 어디를 향하든 그 빛은 숲의 한 부분을 밝게 비추죠. 물질로 보여지는 현실은 마치 손전등 빛이 비친 곳처럼 모습을 드러내고요. 어두운 숲 전체는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고요. 밝혀진 부분은 이제 여러분 눈앞에 실현된 가능성의 구역인 겁니다. 그렇다면 빛은 뭘까요? 이 또한 생각이에요. 즉, 가능성의 구역을 비추는 건 여러분 안에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은 할 수 있겠다는 용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길한 예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속마음을 계속 중얼거리는, 쉬지 않고 말하고 있는 나레이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생각이라는 건요, 특정 색깔이라는 감정의 필터가 끼워진 채로 숲의 일부만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행동이죠. 오로지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손쉬운 설명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행동하기에 앞서 이 생각이 사람 운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만 그 영향력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죠. 그저 내 안에서 하나의 손전등으로만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정확히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여행하는 여러분과 마주친 불황자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인생 트랙을 자유자재로 트랜서핑할 수 있다는 걸까요? 주파수입니다. 여러분과 불황자의 주파수는 다르죠. 우리는 고유의 주파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곧 에너지죠. 이 에너지는 가능성의 공간에서 여러분과 맞는 구역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구역 안에 있던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특정 가능성이 물질화, 즉 현실화돼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에너지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면서 어렵게도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는요, 이 세계의 모든 걸 다 관통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에너지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사람의 신체도 통과하거든요. 엑스레이가 우리 몸을 통과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와 닿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고 여러분 몸에서 나갑니다. 그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에 상응하는 특정한 값, 그러니까 결과라는 걸 얻게 됩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여러분이 뭔가를 딱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에너지를 가능성의 공간으로 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뿜는 에너지는 곧바로 비슷한 것들하고 막 이어지고 얽히면서 증폭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세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합니다. 늘 투덜대고 불만을 늘어놓으면 만족 못할 이유가 갈수록 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에너지가 여러분을 통과해서 방사되기 전에 여러분이라는 필터를 먼저 바꾸면 그 결과값은 즉시 새로운 특성을 얻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트랙은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이 새로운 트랙에서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을 통과해서 내뿜어지는 그 에너지를 따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일련의 일들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타고 있는 물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비추는 손전등의 방향이 조정되죠. 바로 이 원리예요. 이 원리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매일 끝없이 문제들을 마주하잖아요.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표출하기 쉽거든요. 이러면 그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을 더 많은 장애물이 있는 트랙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바로 이상하게 인생이 계속 꼬이는 일종의 메커니즘이에요. 예전에 제가 회복 탄력성 영상에서 부산에서 엄청 큰 규모로 고깃집을 운영하다가 경제 위기로 식당이 폐업하고 아주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부부 케이스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방송국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말했었죠. 이제 하루 100그릇만 팔자는 새 목표가 생겨서 좋습니다. 네, 이게 바로 사람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너지가 통과하는 여러분이라는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상황이라는 건 아무 힘도 쓰지를 못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라는 필터만 갈아 끼우면 그 어떤 암담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앞길을 막 막아서고 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 17세의 휴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암벽 등반 세계에서 신동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8살 때 이미 캐나다 엘버타 남쪽에 위치한 템플산의 해발 3,500m가 넘는 정상까지 등반을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10대가 되자 뉴욕 올버니 근처에 있는 유명한 암벽 등반 코스인 샤완 건크 능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코스 등반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고요. 1982년 1월 허는 뉴햄프셔 화이트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워싱턴 산에 오르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상황이 펼쳐져요. 강력한 눈보라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산하면서 길을 잃었고 동상으로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돼서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사는 당연하게도 허에게 다시는 등반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보다 큰 시련, 장애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휴허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허는 의사가 추측한 인생 트랙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늘 지금까지 쌓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양한 가지수의 방법들을 찾거든요. 담당 의사는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온 데이터에 근거해서 너무 당연하게도 등반할 수 없다는 추측을 내렸고요. 등반을 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을 딱 골라 잡아서 의사 내면의 나레이터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등반할 수 없다는 하나의 줄거리를 만든 겁니다. 의사의 나레이터는 그렇게 A라는 추측을 한 거죠.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줄거리를 말한 겁니다. 그렇죠. 암벽 등반가인데 두 다리를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허는요, 자신의 가능성 공간에서 의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어요. 의사와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이 다시 암벽 등반을 하는 모습을 머리에 그린 거죠. 네, 맞습니다. 다리가 없는 채로요. 그간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암벽을 딛고 올라갈 때 빼고는 등반에 다리가 그렇게까지 막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 또한 허가 그런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줄거리고 추측이었죠. 그렇게 그는 의사와는 다른 B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B라는 추측을 골라서 잡은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다리는 필요 없어요. 다리를 잃은 것이지 생각이나 정신을 잃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미 등반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요. 암벽에 제 몸을 위치시키는 방법도 알고요. 다리를 잃었는데도 등반이 또 하고 싶냐는 말도 저한테는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암벽 등반 때문에 다리를 잃은 게 아니라 날씨와 제 체력 때문에
다리를 잃은 거니까요. 아무튼 저한테는 인공 보철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그가 직접 설계한 이 발기계는 공교롭게도 암벽 사이 작은 틈에 더 잘 맞았다고 해요. 몸무게 역시 4.5kg이 줄어서 더 가벼워진 덕에 등반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그가 그 추측을 골라 잡은 후 1년 뒤 봄, 이 사람의 엄청난 사연은 각종 미디어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네, 여기 또 다른 인물도 있어요. 이 사람은 유수 기업의 CEO예요. 오늘 특별히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강연에 정말로 소질이 없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시간가량의 강연에서 그는 그 말을 증명했어요. 횡설수설 하다가 옆길로 새기도 하고 논리의 흐름이 안 맞게 자꾸 말을 바꾸기도 했고요. 준비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모두가 마음이 좋지 않죠.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나레이터가 내뱉는 난 강연 잘 못해 라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이 사람은 그걸 마음속 깊이 새겼고 결국 자기 예언이 실현됐습니다. 네, 그는 수많은 가능성을 전부 뒤로 하고 이 무대에서 본인의 소질 없음이라는 그 가능성을 골라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다면 그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저자도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가능성의 공간에서 지금 있는 무대 자체를 고칠 수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네, 여러분의 무대에서 불쾌한 사건들만 계속 떠올리면 그게 상상이고 시각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과한 그 에너지는 여러분이 정확히 원치 않는 그 가능성을 실현해냅니다. 여러분이 선택했으니까요. 어떤 의심도 없이 바로 물질화되어서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걸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아사라프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걱정은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기도다 라고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로또 1등 나 계속 생각했는데 왜 로또 1등 안 되나? 이거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실현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이 물질화,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성질로 인해 그게 현실화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서 딱 2단계만 거치면 돼요. 저자는 가장 먼저 이걸 해야 한다고 합니다. 파괴적인 펜듈럼을 가볍게 무시하라. 오늘 영상에서 이 펜듈럼이란 단어는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용어 사전에 따르면 시계의 진자나 흔들리는 추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처럼 에너지체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 에너지체라는 단어도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에너지 덩어리로 일단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개개인의 생각 에너지들은 합쳐져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독자적인 에너지 펜듈럼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가족들의 암묵적인 합의, 종교색, 정치색, 나아가 정부가 추구하는 것, 이 회사의 색깔, 특정 집단의 임무, 개개인이 모여 특정 목소리를 내는 모든 이념, 다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펜듈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펜듈럼은 고유의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파수는 일정한 간격으로 더 많은 힘이 더해져야만 더 강하게 진동하면서 존재감을 내뿜는 거죠. 그 펜듈럼을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 주파수는 흔들림이 느려지다가 결국 움직임을 멈춥니다. 이런 과정으로 그 펜듈럼은 소멸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죽은 펜듈럼, 소멸한 펜듈럼은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 패션, 고대 무기, 로마의 다신교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가치, 이념, 도구, 문화가 전부 다 죽은 펜듈럼인 겁니다. 결국 모든 펜듈럼은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얻어서 그 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에너지를 빨아먹는 펜듈럼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 트랙에서 딱 떼어내서 완전히 낯선 펜듈럼 그 그룹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제 최악, 따분하고 우울한 일생이 되는 겁니다.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괴로워하죠. 이 사람은 그 펜듈럼한테 에너지를 계속
뺏기는 겁니다. 이 파괴적인 펜듈럼은요, 뭐 엄청 먼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로 혹은 각종 미디어 매체로 혹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운명을 골라 잡는 걸 지금까지 방해해 왔습니다. 선택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왔죠. 우리는 이 운명은 정해졌다는 펜듈럼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펜듈럼의 지지자가 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람 운명은 팔자는 정해져 있다는 그 펜듈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믿기 힘들어합니다. 이 펜듈럼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해지고 더해질수록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탈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시하면 됩니다. 저자는 선택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 거부하기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네, 이 펜듈럼과 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귀한 에너지만 계속 날아갈 뿐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가족, 이상하게 나만 괴롭히는 상사, 이것들을 싸워서 떼어놓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기를 쓰고 여러분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펜듈럼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뽑아갈 때 주로 사용하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렬한 감정이죠. 여러분의 두려움이 뭐든 간에 특정 펜듈럼하고 딱 연결되면 이제 그 펜듈럼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뽑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부한다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시고요. 그냥 담담히 지나쳐 가세요. 회피가 아니라 무시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몰라도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아니까요. 다만 간단히 무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직장 동료나 상사 누가 되었든 듣기 싫은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매번 자리를 막 박차고 나가서 피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항하든 방어하든 어쨌든 전부 에너지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펜듈럼과 싸우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펜듈럼 게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저자는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은 단지 이 게임을 하는 척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스스로 딱 생각하는 거죠.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관찰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에게 향해 있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로 바꿀 겁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귀찮은 상황, 짜증나는 상황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아보세요. 펜듈럼이 여러분을 흔든다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일상에서 진짜 온갖 펜듈럼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기꺼이 참여하는 척하는 능수능란함만 갖춘다면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막 사사로운 것들에 다 써버리는, 다 뺏겨버리는 일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 원하는 그 모든 목표를 위해 나아가기 전에, 다른 인생 트랙을 선택해서 인생 바꾸기 전에 먼저 이 펜듈럼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먼저인 이유죠. 폭풍 후부터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그 바다 위에 배를 띄울 겁니다. 펜듈럼의 영향 아래에 놓이는 걸 피하고 이 펜듈럼을 여러분 목적에 맞게 고의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거부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요해졌다면 원하는 인생 트랙을, 여러분이라는 파도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서 일으킬 수 있어요. 2부에서 이 성공 물결에 올라타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란 것엔 물결이 있고 성공에도 물결이 있다. 제발 거기에 올라타라. 그러면 그 물결의 흐름을 타고 계속 성공을 이어갈 수 있다. 오늘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올려줄 소위 성공의 물결, 그리고 그 물결에 도대체 어떻게 올라타면 되는지에 대해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쩌면 우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1초 뒤에 전복될 것 같은 한 조각 배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휩쓸리면서 다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예요. 그리고 이 폭풍우는 부정적인 에너지, 저자는 이걸 펜듈럼이라고 칭하는데요, 시계의 진자나 흔들리는 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펜듈럼은 특정 사상, 이념 혹은 누군가의 생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많이 휘둘립니다. 가깝게는 집안 고유의 분위기,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약간 멀리 나가면 이제 회사의 사내 문화, 특유의 분위기가 또 있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입시키는 일종의 사상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또 상사의 짜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멀리 가면 사회의 각종 이익 집단들, 정당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펜듈럼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두려움이라는 약점에 빨대를 꽂듯이 통로를 딱 확보한 다음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정말 가차없이 뽑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파괴적이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그리고 이 펜듈럼은 지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거세지고요. 더 거대한 담론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펜듈럼에 동조하지 않으면 힘을 잃고요. 지나간 관습, 믿음, 팬덤, 유행 같은 것들 다 여기 속하죠. 우리가 이 몰아치는 폭풍우 같은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시하기예요. 그 어떤 상황이든 이 펜듈럼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은 이때 딱 내 에너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종의 관찰자 같은 마인드로 상황을 관찰한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참가하는 척 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중심을 딱 잡는 겁니다. 펜듈럼? 내가 이거 박살낸다 진짜.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정 소모가 일단 극심해지거든요. 감정이 소모된다는 게 뭔가요? 그 자체로 여러분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종의 관찰자 마인드를 순간 딱 장착하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 사건의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겁니다. 저자는 우리가 삶에 대해 좀 더 단순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이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이 해야 할 건요, 어떤 신호가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여러분 감정이 좋은지 나쁜지 그걸 순간 딱 체크하는 거예요. 의식이 어떤 신호에 대해 좋다라고 말해도 진짜 여러분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깊은 곳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골라낼 필요가 있어요. 의식과 마음 깊은 곳이 동시에 불편해하는 건 눈치채기가 쉬워요. 문제는 의식과 무의식이 다를 때 문제가 됩니다. 무의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죠?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오늘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걸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A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A를 선택한 게 잘한 거다. 이게 왜 잘한 거냐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게 최선이고 다른 사람이었어도 A를 선택했을 거고, 이걸 무의식한테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딱 인지했다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한테 막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설득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무의식이 원치 않으니까요. 무의식이 원치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렇게 무의식의 신호를 캐치하는 거, 이게 바로 성공의 물결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방법이에요. 네, 성공으로 가는 어떤 결정에서 제대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렇게 다 소모해 가면서 내면의 대토론, 막 설득, 이런 작업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 온갖 펜듈럼으로부터 초연해지면요, 이제 그때서야 폭풍우가 잦아들고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해진 바다에서 배는 이제 목적지로 가겠죠.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고 갈 거예요. 저자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바닷물 자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건 물의 덩어리 그 자체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의 상태가 바뀐다는 거죠. 바다는 파도로, 우리 삶에서는 물질적으로 현실화되는 모든 것으로 특정 에너지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성공에도 물결이 있다는 거고요. 파도가 같은 방향으로 밀려오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성공의 물결이 있어서 이걸 딱
올라타면 이제 소위 한 번에 밀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생의 크나큰 행운의 시기가 마치 물밀듯 덮쳐오고 연달아 성공을 거두고 이런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그냥 이겁니다. 에너지란 것엔 물결이 있고, 그러니 성공에도 물결이 있다. 제발 거기에 올라타라. 그러면 그 물결의 흐름을 타고 계속 성공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거기에 올라타려면 조건이 있는데, 일단 펜듈럼에 대한 모든 신경을 다 끄고 고요한 바다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성공이 연달아 일어난다.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많이 하는 이런 케이스일 겁니다. 부가 막대하게 몰려오더라. 성공이라는 게 어디 숨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굴러오더라. 네. 그런데 저자는 이 성공이 연달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성공의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활기찬 기분에 젖어 있을 때만 찾아온다. 이 성공이라는 에너지는 여러분이란 필터를 거쳐서 또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세상에 뿜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성공 이후에 자기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성공이 연달아 오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첫 행운을 가까스로 쥐어잡았는데 두려운 감정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공의 물결은 곧바로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이 비로소 행운도 만나고 성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낮은 데 있다가 갑자기 높은 데 딱 올라서면 당연히 무서울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무서운 마음에 휘청거리면 떨어집니다. 떨어질까봐 두렵고, 그렇게 두려워하면 결국 떨어져요. 대신에 여러분, 이걸 해보세요. 진심으로 감사한 상태,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감사한 상태,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 에너지인지는 뒤에서 한 번 더 제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결국 하나의 인생 트랙에서 다른 트랙으로, 지금 이 파도에서 다른 파도로 옮겨가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파수를 바꾸고 뿜어내는 에너지를 바꿈으로써 그 물결에 가뿐히 올라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흔히 기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생각을, 감정을, 주파수를,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좋은 점을 발견하세요.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옛집에 감사하기를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 불만을 품습니다. 이 집이 죽도록 싫어서 다른 집으로, 이 물건이 죽도록 싫어서 다른 물건으로,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분노를 채우려고 아둥바둥하죠. 자, 몇몇 책에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적극 활용해서 일단 행동의 발판으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일단은 동의합니다. 거지 같은 상황에서 오는 특정 분노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소위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최초의 분노는 의심을 들게 하고 삶의 의문을 갖게 하고 비로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지 같은 상황을 깨부수고 만다는 생각으로 행동이 튀어나오는 지점까지 이르렀다면, 그래서 행동하고 있다면 더 이상 분노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이러려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전환하세요. 프랑스 철학계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로랑스 드빌레르는 말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혼란이 아니다. 분노가 원하는 건 질서다. 원래의 질서로 되돌려 놓겠다는 마음에서 분노는 시작된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분노를 자초했다면 내가 정립하고자 하는 질서를 다시금 일깨워 준 겁니다. 그러니 최초의 분노가 원동력이 되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으면 그것이 다시금 질서를 찾을 수 있게 해줬음에 감사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지금 집이 정말로 거지 같아서 매사 불평불만만 늘어놓다가 못 참겠어서 그 상태 그대로 다른 집으로 가면요, 새로운 집에서도 분노는 계속돼요. 옮겨가는 그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은 딱 끊고, 아, 이러려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구나 깨닫고 더 잘 될 일에 감사, 에너지를 전환해야 합니다. 계속 불평불만 에너지를 발산하는 건 펜듈럼에 끌려가는 삶이죠. 절대로 고요해질 수 없습니다. 분노를 최초의 원동력으로 활용했다면 덕분에 행동까지 해서 상황이 개선됨이 보여지면 곧바로 감사로 전환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갖고자 하는 집을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집으로 표현했지만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갖고자 하는 것에 몰두해 있게
해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확고하게 사로잡은 물건이나 상황을 갖게 됩니다. 생각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고, 그걸 조금은, 아주 조금이지만 내가 그래도 인식하고 컨트롤하고자 한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하신다면 그 다음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각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을 담은 그 한 문장을 속으로 계속 말해보세요.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만 하면 됩니다. 만약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는 맥락이 뭔지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여러분 삶의 목표, 그 문장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알아서 행동하게 됩니다. 앞서 이 행운의 물결이 오기 시작하면 좋은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차피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겨. 지금 좋지만 이것도 또 언젠가 지나가겠지. 이러면서 또 다시 이 돈이 없어질까 하는 불안감으로 스스로의 두려움에 동조합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길을 갈 때 여러분을 막아서는 장애물은요, 사실은 있지도 않은 균형의 중요성을 막 부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과 펜듈럼이 또 떡하니 서서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의 균형과 싸우는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죠.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세상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차가움이 있으면 뜨거움이 있고 이렇게 양극성의 법칙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성공 에너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이 들어온 그 순간에 이러다 또 망하겠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작 실패한 순간에는 이러다 또 성공하겠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고 못 하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기껏 여러분 인생에 좋은 물결이 들어왔을 때 하필 딱 그때 인생은 결국 굴곡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고 결국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걸 여러분이 성공했다? 마음껏 좋아하십시오. 그 기분을 유지해보세요. 그 물결이 결이 같은 물결을 다시 끌고 올 수 있게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하기가 여러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늘 불만의 파동을 계속 내보내면 그에 걸맞는 것만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 세상은 실제로 나빠집니다. 감사하기를 하지 않고 살겠다는 건 불행한 인생 트랙으로 내달리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하고 또 하는 거고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께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감사하기 이거 하나만 할 줄 알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성공의 물결에 올라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은 도대체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자연스럽게 장착시킬 수 있는 건지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불행은 아무리 못해도 훌륭한 교훈은 될 수 있다. 파고들어서 여러분에게 소위 건질 걸 찾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5분 아니 1분이라도 시간을 잠깐 내보세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출퇴근 시간 걷는 동안 운전하는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파고들어서 여러분을 둘러싼 그 상황에서 도대체 뭘 건져낼 수 있는지 갖가지 상황에 가려져 여러분이 눈치채고 있지 못하는 그놈의 교훈이 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심장 박동수 변화 주기는 10초에 한 번 찾아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감정일 때 이 편안한 변화 주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연구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감정을 다 일으켜봤어요. 짜릿함, 평온함, 기쁨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 심장이 가장 최적의 상태에 이르는 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그룹. 다른 긍정적인 감정에선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심장은 안정적인 변화 주기를 보인 거예요. 네,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다른 감정들과는 결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적어야 합니다. 이 또한 뭐가 감사한지 써보면 훨씬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둘러싼
지금 상황이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던 그 성공의 물결 작은 거 하나라도 불러올 수 있다면 저는 감살기를 기꺼이 쓰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른 어떤 감정보다 이 감사하기는 정말 무조건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거든요. 사실 수많은 책이나 영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그렇게 성공의 물결이 오면 그냥 올라타십시오. 간청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성공은 계속 몰아칠 거고요. 힘들 때, 감정이 흔들릴 때, 잠깐 내려놓고 싶을 때, 불안할 때,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 답답하고 그럴 때, 방금 말씀드린 모든 순간들은 저 역시 전부 다 수백, 수천 번 겪어본 감정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하기를 정말 1분, 그것도 못하겠을 정도로 힘들 땐 10초라도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찰나의 순간이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앞으로 걸어갈 그 길 여러분을 잡아줄 겁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